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도심 속 수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디지털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 콘센트 사업 등 4가지 분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낮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과 교육, 소득, 건강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주요 목표를 세웠는데 실천을 위해선 약 32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유류와 달리 작은 곤충이나 물고기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모기가 사람보다 청력이 좋고 꿀벌은 간단한 수학 문제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과학 본색에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이어폰으로 큰 소리를 오래 듣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난청 질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갑자기 귀가 멍해지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어려워진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과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내 몸 보고서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1호 사업으로 오는 7월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지고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버스의 전광판 광고도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홍보 모델을 자처했지만 국내에선 충전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히다 보니 수소차 충전소는 연구용과 합쳐도 전국 16곳, 그 가운데 서울에는 단 2곳뿐입니다. 근데 충전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가 가장 힘들고 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사는데요.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양재 충전소를 꼭 거쳐야 돼요. 기업이 기술을 맘껏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 오는 7월 세계 처음으로 국회에 하루 5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생기고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현대 개동 사옥에도 세워집니다.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충전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 없이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면서도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낼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도 임시로 풀렸습니다. 또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인이 민간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도 기존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특례를 주되 안전이나 환경 등 문제가 생기면 즉각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사례에 대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에서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주거나 임시 허가를 내주어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정적인 수소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소 생산과 저장 분야 원천 기술 개발에 5년 동안 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기부는 다음 달까지 신규 과제를 공모할 방침입니다. 신규 과제는 차세대 기술 고도화와 미래 유망 신기술 발굴, 사업화 모델 기반의 기술 개발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인데 모두 33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 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정해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고용, 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2.3%에서 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1,8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가구의 비율을 17.4%에서 15.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강 보장 분야에서는 건강 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 서비스 투자 비중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약 33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소요 재원을 매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정세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근무 시간이 긴 노동자일수록 몸 곳곳에 통증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향대병원 연구팀은 20살 이상 근로자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해 나타난 상체와 하체의 통증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경우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주 40일에서 52시간 근로자의 상체와 하체 통증 위험은 각각 1.36배와 1.26배 높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각각 1.4배, 1.47배 더 높았습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연구진은 남녀 모두에서 월 수입이 낮을수록 임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일수록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런 통증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에 모기의 청력에 대한 이색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모기의 청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 특정 파장에서는 모기의 청력이 사람보다도 좋았다고 합니다. 특정 파장에서는 사람보다도 청력이 좋았다고요. 일단 저는 모기의 청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발견이 놀라운 건 모기 귀의 원래 구조 때문인데요. 사람의 귀나 대부분의 소리를 잘 듣는 동물은 귀에는 고막이 있는데요. 네. 이 고막은 소리를 진동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모기는 고막이 없거든요. 네. 모기는 털이 수북한 더듬이로 소리를 듣는데요. 기존엔 더듬이 귀를 가진 곤충이 주변 30cm 이내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이었습니다. 그럼 기존 학계의 믿음이 깨진 건데요. 그럼 모기의 청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기는 사람의 말소리를 10m 밖에서까지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더듬이에 난 수많은 털들이 진동하면서 소리를 전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특정 파장에 특히 모기가 더 민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컷 모기는 암컷 모기의 날갯짓 소리와 일치하는 파장에 민감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민감도 범위가 150에서 500Hz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게 우연히 사람의 목소리 영역의 일부와 일치하는데요. 또 모기는 소리의 크기가 30dB 이상인 소리를 10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사람의 평소 대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제 목소리 정도는 이제 10m 밖에서도 모기가 충분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연구진은 방의 크기가 10m였을 뿐 방이 더 넓었다면 모기는 그 이상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기존 스피커들이나 보청기는 고막을 본떠서 이게 설계되었는데요. 연구진은 앞으로 이런 더듬이를 본뜬 새로운 형태의 스피커나 보청기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최근 들어 이런 모기 말고도요, 또 좀 작은 동물들의 재능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재능의 주인공은 벌인데요. 예. 최근 꿀벌이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꿀벌들이 숫자라는 개념을 이해할 뿐 아니라 덧셈이나 뺄셈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꿀벌이 숫자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덧셈 뺄셈 계산까지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나요? 네, 이번 연구는 일단 호주 연구진의 실험 내용인데요. 예. 이 연구진이 꿀벌에게 덧셈과 뺄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호를 가르친 건 아니고요. 파란색은 덧셈을, 그리고 노란색은 뺄셈을 의미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꿀벌을 Y자 모양의 미로에 풀어준 다음에 노란색 도형 3개를 보여줍니다. 한쪽 끝에는 도형이 2개, 한쪽 끝에는 도형 3개 이렇게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꿀벌이 2개 쪽으로 간다면은 설탕을 주고 3개 쪽으로 간다면은 쓴맛이 나는 퀴닌을 준 겁니다. 연구진은 도형을 1개부터 5개까지 바꿔가면서 꿀벌들을 훈련시켰는데요. 꿀벌 한 마리가 이 규칙을 전부 익히는 데는 약 100번의 훈련이 필요했다고 하고요. 시간은 한 4시간에서 7시간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노란색 도형을 보여줬을 때는 대부분 꿀벌이 그 도형 수보다 적은 도형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란색 도형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형이 더 많이 들어있는 쪽으로 꿀벌들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좌우도 여러 번 바꿨다고 하고요. 네. 이때도 결과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 몇 마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나요? 네, 연구진은 총 14마리의 꿀벌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답률은 63%에서 72%까지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꽤 높은 확률인데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꿀벌은 1에서 5까지 숫자가 이 대소 차이가 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0이라는 개념도 이해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아무것도 없는 그림판과 도형이 있는 그림판을 함께 제시하고서 이제 0을 선택하면 설탕을 주는 훈련을 했을 때 그 결과 꿀벌들이 64%의 확률로 아무것도 없는 그림판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도형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훈련했는 데는 그때는 꿀벌들이 더 도형이 많은 곳을 가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영의 개념까지 이해하고 있다니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그러면 원래 동물이 이렇게 수의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한가요? 지금까지는 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동물들은 극히 적은데요. 이 가운데는 사람이나 영장류 외에 앵무새나 코끼리 등이 속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대부분 뇌에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계인 뉴런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인간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꿀벌에는 약 100만 개의 뉴런밖에
뉴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뇌 크기가 적은 꿀벌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놀라운 겁니다. 네. 또 특히 덧셈이나 뺄셈은 장단기 기억을 모두 사용하는 문제라서 더욱 놀랐다고 여겨지는데요. 규칙을 장기 기억에 저장한 상태로 이 주어진 새로운 숫자를 단기 기억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앞서 모기에 대해서는 모기의 더듬이에 관한 능력을 좀 보청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꿀벌의 능력도 어떤 연구 결과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거는 이런 꿀벌의 계산 능력을 이해를 한다면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보다 간단한 구조로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 꿀벌에서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 꿀벌을 이해했을 때 그런 만들 수 있는 통찰력을 줄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꿀벌의 연산 처리 능력을 활용한 컴퓨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네요. 자, 또 모기와 꿀벌에 이어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작은 동물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작은 물고기인데요. 독일과 일본 공동연구팀이 최근에 청줄 청소 놀래기라는 작은 물고기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모습을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고기는 설명을 드리자면 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하는 습성이 있어서 바다의 청소부라고도 불리는데요. 연구팀은 거울이 설치된 수조에 이 물고기를 넣고서 행동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물고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처음 며칠간은 다른 개체로 인식하는 듯이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닷새 정도가 지나니까 자신을 알아보는 것처럼 거울을 계속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자, 이 실험 역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추측이 갔었는데 예. 이 물고기 목 부위에 기생충과 비슷한 표식을 한번 연구진이 해봤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10마리 중 대부분이 9마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서는 기생충을 털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기생충을 털어내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거울을 인식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럴 경우에 물고기가 자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거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동물 행동학에서는 일단 이거를 거울 실험이라고 부르면서 이 거울 실험을 통과한 동물들은 자아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 이외의 침팬지나 유인원을 비롯해서 코끼리나 돌고래, 까치 등 소수가 이런 겨울 실험을 통과했다고 밝혀졌는데요. 네. 이 대열에 마침내 이 작은 물고기가 들어섰다는 게 매우 흥미롭다는 겁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이 실험 자체가 흥미롭지만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네. 잘못하면 동물의 자아인식에 대해서 흑백 논리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자아인식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이런 간단한 OX 테스트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좀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여러 차원의 자아인식 단계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명확히 어떤 차원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꿀벌과 물고기 같은 작은 동물들이 계산을 하고 또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간에 빗대서 이런 작은 동물들을 그냥 열등하게만 바라봤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부실학회 참가와 같은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대학 교수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구재단 사업과 관련된 연구 부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심의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최근 일어난 연구 부정 행위로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 윤리위원회의 출범이 연구자의 신뢰 회복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서 가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아카데미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기본적인 기초과정부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절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가 아마 소흡기변에 상당히 정말 프랑스의 에콜과 같은 그런 최고의 전문 인력을 여기에서 기르는 사관학교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내 연구진이 3D 레이저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핵연료봉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로 원전뿐만 아니라 의료와 국방, 항공우주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첨단 분야에 널리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 쓰나미로 전원과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 연료봉이 산화됐고 수소 폭발로 이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섭씨 1500도 고온에도 견디며 열 전도성이 좋은 탄화규소를 기존 핵 연료봉에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탄화규소와 핵 연료봉을 감싸는 지르코늄 합금을 결합하는 3D 하이브리드 프린팅 기술입니다. 상용 피복관에 코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기존 피복관을 대체할 아주 우수한 사고 저항성 강한 피복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D 레이저 프린터가 금속 표면에 탄화규소 입자들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금속의 내구성에다 탄화규소의 강점인 고열 안정성, 부식과 마멸 저항성이 더해져 폭발에 강한 미래형 만능 하이브리드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혁신적인 공정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특허 등록을 이미 마쳤습니다. 고온 강도뿐만 아니라 고온 산화 저항성,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원자력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군사,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부품들의 고루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합소재 시장 규모는 연간 국내 6천억 원, 세계 시장은 500억 달러 수준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지난해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의 매출이 8조 6천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1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물인터넷 관련 2,200여 개 업체 가운데 490여 곳에서 받은 답을 근거로 전체의 지표를 추정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내수 부분이 7조 8천억여 원으로 91%를 차지했지만 수출액도 연평균 40%가량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 분야별로는 제품기기 업체의 매출액이 3조 6천억여 원으로 42%를 차지했고 서비스 업체가 21%, 네트워크 업체가 17% 순이었습니다. 건강한 치아관리 습관을 지닌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40살 이상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자 24만여 명을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양치 횟수가 한 번 더 늘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약 9% 감소했습니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약 14%가량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소홀한 치아 관리로 구강염증이 생기면 전신염증으로 이어져 혈관 질환이 악화하거나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돼 혈관이 공격받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양치 습관이 좋은 사람이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지닐 가능성도 있다며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멍해지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 게 어렵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갑자기 찾아오는 돌발성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돌발성 난청,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어떤 질병인가요? 네, 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의 하나인데요. 예. 수시간 동안 길게는 한 2, 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고
대개는 한쪽 귀의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고요. 때로는 이명이나 어지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통은 한쪽 귀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드물게 양쪽 귀에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30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보통은 한쪽에 생기는데 아주 드물게는 양쪽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귀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쪽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린다면 그러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이 일반 다른 난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돌발성 난청은 우선 이제 난청을 저희가 전음성 난청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음성 난청이라는 것은 보통 중이염 같은 원인에 의해서 소리가 귀에 들어오다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은 소리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 있는 달팽이관이나 아니면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난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생긴 난청도 있는데 네. 이건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이 노인성 난청인데 이런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사실은 아직은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환자마다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달팽이관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도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나 청각신경에 생기는 양성의 혹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저 앞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 이게 바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돌발성 난청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한쪽 귀가 막힌 것 같이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어오는 방향이 잘 구별이 안 되거나 그런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돌발성 난청은 보통 3분의 2 정도에서는 심한 이명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귀에 소리가 나면 좀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쉽게 테스트를 해보려면 휴대전화 통화를 양쪽 귀로 해보고 먹먹한 쪽 귀에 확실히 잘 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일단 돌발성 난청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이 좀 뚜렷하지가 않은 데다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청력이라는 게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 돌발성 난청에도 치료에 골든 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비인후과에서는 돌발성 난청을 응급 질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적어도 한 일주일 이내에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 결과가 좋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바로 이비인후과를 가는 게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이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청력 검사를 받고요.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이 되면 빨리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7일 정도가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둔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들리는 것도 미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됐을 때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골든 타임이 지났다고 해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기랑 상관없이 돌발성 난청의 경과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3분의 1 정도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고 3분의 1 정도에서는 부분 회복, 그리고 3분의 1 정도에서는 전혀 회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료를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회복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돌발성 난청이 의심된다 한다면 바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돌발성 난청이 있을 때 3분의 2 정도는 이명이 함께 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명이 일단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명이 왜 함께 동반이 되는 건가요? 네, 이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소리 자극을 느끼는 것이고요.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 혹은 귀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직도 이명이 정확하게 왜 발생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청력이 나빠져서 원래 내가 들을 수 있었는데 못 듣게 되는 소리가 생기면 그만큼의 소리를 뇌에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그것이 이명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뇌의 작용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청각에 어떤 경험이 있고 그래서 소리를 듣던 사람이 못 듣게 되면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를 못 듣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못 듣던 쪽의 귀에서는 절대로 이명이 생기지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반대로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리를 잘 듣던 분이 갑자기 굉장히 심한 양의 소리를 이렇게 못 듣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리를 머리에서 만들어주게 되고 뇌에서 일종의 어떤 가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크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 이명이 후천적인 그 뇌의 작용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네, 몰랐던 부분이네요. 네. 근데 이명이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증상이어서 그런지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사실은 저도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오면 어떡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난청이 생겨서 내가 못 듣게 된 소리가 생기면 그 소리가 이제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는 것이고요. 난청 때문에 이명이 그렇죠. 생기는 것이군요.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게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층에서도 이명 환자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젊은 이명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굉장히 큰 소리로 듣고 오래 들어서 생기는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게 되겠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개인 음향기기가 점점 증가하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쉽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 이명 환자분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귀를 너무 큰 소리에 오래 노출하지 않는 것이고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도 앞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어폰 사용 젊은 층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습관처럼 듣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주의를 해야겠네요. 자, 돌발성 난청과 이명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된다면은 어떻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성 난청은 회복률이 낮고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우선 병원에서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사를 받아봐야겠고요. 남은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알맞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가 않으면 한쪽 난청이라고 해도 보청기를 사용해 주는 것이 난청 자체로 생기는 소리의 방향성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든지 소음 환경에서 대화를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는 보청기 사용을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보청기를 사용할 맞습니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너무 난청이 심각해서 보청기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소리를 크기를 말씀드릴 때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정상 청력은 보통 25데시벨 이하를 얘기를 하고요. 7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우리가 고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데시벨이라는 것은 결국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70데시벨 이상의 고도 난청은 귀에 대고 말을 해도 잘 못 들을 정도인데 돌발성 난청으로서 이렇게 한쪽에 고도의 난청이 생기고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정도에서 이명이 동반이 되는데 심한 이명이 계속 동반돼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가 된다 하면 최근에는 인공와우라는 수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서 청력을 회복시키는 이런 수술이 되겠는데요. 고도 난청 환자들에게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쪽 귀에 난청이 점점 더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드물지만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몸 건강 신경 쓰는 거 할 때 귀 건강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평상시에 귀 건강에 좀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각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어폰을 사용할 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60-60 법칙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60-60 법칙이란 하루 60분 정도 최대 음량의 60%를 넘지 않게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귀를 꽉 막는 커널형보다는 오픈형 이어폰이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쓰는 게 더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